우리가 살다 보면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오늘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소윤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소윤 네. 변호사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소송과 변호사 선임. 우리가 어떤 사건, 갈등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소송의 절차를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송이라는 게 주로 어떨 때 제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소송 시작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져요. 네,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는 네.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우리끼리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이제 할 때 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뭐 소위 법대로 하자 이런 말씀들을 하곤 하시는데 네. 그 법에 따른 절차가 이제 소송입니다. 네. 그럼 대표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경우는 계약이 있는데 이제 계약을 위반당했을 때. 네, 그리고 혹은 이제 상대의 어떤 불법행위, 뭐 범죄를 포함해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를 이제 배상해라라고 이제 돈을 내놔라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고요. 또 요즘 또 많죠.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많죠.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도 워낙 가액이 크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질문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사실 있거든요. 어때요? 이제 소송 같은 경우는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인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 하지만 이제 필수, 항상 모든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게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홀로 소송이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소송을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나는 변호사가 없다. 사실 이럴 때는 좀 많이 불리해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판사님이 뭐 이야기만 듣고 이제 뭐 누가 더 억울한지를 가려주시는 게 아니고 엄격한 증거 그리고 이제 진술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시기 때문에 좀 법률 용어로 정리를 해서 서면을 내고 나한테 불리한 건 안 말하고 유리한 것만 골라서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혹 억울한 마음에 네. 막 구구절절히 사연을 설명하셨는데 보통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불리한 발언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 법정에서 내가 말한 모든 게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에 처하시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만 이제 내가 정말 권리를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네. 권리를 보장받으시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필수는 아니지만 일단 유리하긴 하다라는 점에는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소송이라는 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렇게 나뉘잖아요. 둘의 차이를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거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좀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이라고 함은 이제 저와 주디님 뭐 이런 개인 간에 쉽게 말해서 재산 혹은 권리 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랑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아예 하지 네, 않습니다. 네. 하지 마요. 네. 그런데 이제 수평적인 개인 혹은 회사들 간의 관계에서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면 형사는 조금 수직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국가가 이제 형벌을 내리는 절차예요. 그래서 민사는 어떻게 보면 좀 대등한 관계, 이제 형사는 조금 수직적인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텐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친구한테 제가 이제 돈을 빌려드렸어요. 근데 갚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너 내 돈 내놔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가 제 지갑을 훔쳐갔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얘는 절도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제 벌을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절차는 이제 형사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그거는 민사소송을 할 수는 없는 거군요. 이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갑을 훔쳐간 친구가
뭐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게 된다고 해서 피해자한테 자동으로 그 돈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린 돈을 어떻게 받죠? 첫 번째는 이제 형사 과정에서 본인이 본인의 죄를 이제 벌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합의를 요청해서 합의금을 받게 되면서 이제 좀 손해를 보전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얘 감옥 가고 끝났어. 뭐 전세 사기가 대표적이죠. 그런 경우에 나는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때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별도로 신청해서 이제 그 민사 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민형사가 동시에 돌아가는 일들이 있고 네. 민사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일들도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뭐 절도나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이제 민사 소송도 같이 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라적으로 뭔가 크게 사건들이 일어나는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 네. 민사 소송을 따로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나요? 고소를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수사기관, 경찰이나 이제 검사님들 같은 경우는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 관여하기 위해서 이제 애초에 직역이 존재하는 분들은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죄를 샅샅이 밝히고 이제 그 죄에 맞는 처벌을 내려주는 일을 하시는 것이긴 그 처벌 합니다. 안에다가 네. 돈을 돌려줘라 꽝꽝. 이제 배상명령 제도라고 해서 네. 이제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그 사기죄도 포함해서 만약에 이제 처벌을 받게 됐을 때 법원에서 한 번에 피해자한테 일정한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죄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형사소송 그 배상명령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 고소가 실효가 있는 이유는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피의자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 죄를 감경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를 근데 그냥 해주지는 않죠. 그쵸. 그래서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합의금을 이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그때 처벌 불원서를 써줌으로써 이제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뭐 윈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고소가 직접 돈을 배상해주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제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합의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렇군요. 피해자분들이 형사 고소를 먼저 해서 증거도 좀 수집하고 이제 좀 피의자도 압박해서 민사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절차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알려주셨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소송에 연관되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법적인 어떤 절차 이런 걸 알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용 증명이거든요. 이게 조금 더 우리한테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자, 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이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내용 증명의 효력. 보통 소송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소송 단계까지 가기 전에 내용 증명이라는 거를 보통 보냅니다. 내용 증명이 뭔가요? 네. 내용 증명 이제 특정 내용을 네.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증거로 남기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로 소장처럼 답변 의무를 막 발생시킨다거나 하는 효력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나 이제 소송할 거다라고 보내는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당신 나한테 이러이러한 잘못했지라는 걸 증거로 남겨두는 거 같은 건가요? 사실 내용 증명을 보낸 것 자체가 증거라기보다는 나는 이런 의사 표시를 너한테 했어. 너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나는 소송을 들어갈 예정이야 라고 말하는 일종의 좀 경고장. 법적인 효력으로는 의사 표시의 효력이 있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 그 저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갱신을 하지 않을 거면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할 때 가장 내용 증명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지한다고 했어. 이거 사실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 전화나 문자, 네, 이제 구두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좀 부족하게 느끼고 상대가 못 받았다고 발뺌을 할 게 두렵다고 한다면 이 내용 증명은 총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고 그 상대가 송달받으면 송달받은 기록까지 남는 문서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우체국장이 이게 너가 A가 B한테 이런 문서를 보냈다는 걸 증명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게 원래 고유의 의미고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조금 이제 소송을 하기 전에 나 이렇게 변호사 써서 내용 증명 보냈으니까 대답 안 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 라고 하는 일종의 나이스한 경고장이다. 합법적인 경고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용 증명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은 어쩌라고 네가 그래서 할 건데 소송할 건데 나보고 어쩌라고 해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내용 증명 날아왔어. 나 이제 어떻게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내용 증명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 그때그때 다른가 봐요. 내용 증명 상황에 따라. 자체만으로는 네, 소장과 같은 답변을 꼭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법원을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사실 무시를 하신다고 해서 그 내용 증명을 무시했다라는 처벌이나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소송을 당하는 이제 어떤 불이익에 처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뭐 떳떳하면 소송에서 이기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또 소송을 당하게 되면 변호사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원고도 소송을 하기 전에 변호사 통하기 전에 법원을 통하기 전에 우리끼리 합의를 해보자라는 사실 의도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협상의 의지가 있다면 소장을 받기 전에 내용 증명 단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뭐 어차피 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개인이 판단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해당 내용 증명을 이제 보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증거가 그렇죠. 있고 어떤 주장을 할 거다. 그리고 며칠 안에 답변해라. 원하는 금액 이런 것들이 보통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내가 소송을 당했을 때 승소 가능성을 파악해보고 쉽게 말해서 이길 것 같으면 뭐 소송에서 이제 대응하시면 되고 내가 어차피 소송 가도 질 것 같으면 변호사비나 시간을 들이기 전에 합의로 정리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 증명의 어떤 형식 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만 들어가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내용 증명의 다양한 양식들을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불리한 걸 굳이 증거로 남겨놓으면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이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닐 때는 일정한 좀 표준적인 딱 원하는 것만 쓰셔야지 구구절절한 사정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문득 이제 안소연 변호사 워낙에 이제 젊고 아름다우시니까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 혹시 있으십니까? 결혼은 아직 안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연애하다가 남자친구랑 싸울 때도 그러실 것 같아요. 불리한 건 얘기 안 하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변호사시니까 또 워낙에 말씀을 잘하실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저도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싸우거나 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 증거를 보게 된다면 또 꼼꼼하게 살펴보는 증거를 직업병이 있어서 또 인품이 좋은 분을 만나야겠죠. 네. 하지만 일상에선 저도 훨씬 더 소프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굉장히 마시고. 부드러운. 네. 여기서 지금 구혼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전국 방송이니까 또. 네. 제가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긴 합니다. 네,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네. 자, 그럼 넘어가서 그러면 지금 내용 증명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내용 증명 없이도 소송은 가능한 거죠? 네, 그럼요. 내용 증명은 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면 절차가 너무 길고 또 비싸지니까 그 전에 한번 이제 보내보는 당사자 간에 한번 좀 사전적인 절차인 거고요. 내용 증명 없이도 당연히 소송은 가능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구체적인 소송 절차. 자,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맨 처음에 소송을 하려면 뭐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든 선임을 하지 않든 이제 법원에 보내는 첫 번째 문서는 원고의 첫 번째 문서는 소장이 됩니다. 소장. 그러니까 정말 내가 왜 소송을 할 건지 누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고 피고는 누군데 이제 피고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뭐 법인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제 그것들을 원 피고를 특정해서 이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하는 건지 그리고 왜 내가 이 소송을 하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장에 저희가 청구 취지라고 말하는 건 두 가지씩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으면 좋겠는지 혹은 누가 누구한테 그래서 집을 언제까지 내놓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결론을 적어서 내가 원하는 내야 하는 결과.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결론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판사님한테 이 주장을 하게 되는 이제 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또 제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담은 문서를 저희가 소장이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이거를 이제 종이로 제출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다 이제 PC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도 이제 뭐 평일에도 밤에도 제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훨씬 더 좀 편리해졌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변호사님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니까 제가 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상대는 PD예요. 네. 우리 PD 잘 안 듣고 있어요 지금. 네. 자, PD한테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PD의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거잖아요. 피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답변
저 응답할 가치도 없어 하고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내용 증명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무시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진 않아요. 네. 그런데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원의 말을 무시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데요. 어떤 큰일이 나는지 좀 설명드려도 네. 될까요? 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의 말을 무시한 것이 되잖아요. 그럼 법원은 어떻겠어요? 열심히 소장을 쓴 원고의 편을 들어줍니다. 원고가 청구했던 청구 취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갈씩의 금액을 전부 인정해줘 버려요. 피고가 다투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가 아무 말이 없다는 거는 다 인정한 걸로 알게 라고 해서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라는 게 지정이 됩니다. 네. 피고한테 한 번 더 연락이 가요. 너 이날 변론하지 않고 판결이 선고될 거야. 그때도 피고가 무시한다. 그러니까 소장을 이제 그 문서를 받고도 무시한다라고 할 때는 정말로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원고 청구 금액이 전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내가 안 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판결문이 나오면 압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통장, 뭐 그리고 자동차, 부동산, 급여도 빨간 딱지 압류가 될 보는,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판결문은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을 무시하시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개인 간에도 서로 무시 안 하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억울하다면 억울하다, 반박하겠다라는 답변서를 간단하게라도 제출하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법원의 소장은 무시하지 말고 답변은 어떻게라도 뭐 그냥 감정적으로라도 어쨌든 써서라도 네. 제출을 해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원고가 소장 접수한 뒤에 피고가 답변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판 열리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피고가 각각 답변을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는 변론 기일, 이제 변론을 하는 기일을 지정을 합니다. 이때는 출석을 해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스스로의 이제 주장의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인데요. 네. 이게 뭐 적게는 한두 번이지만 많게는 뭐 10번에서 20번까지도 뭐 대중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증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판사님이 뭐 궁금한 것들은 질문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뭐 법정에서 다투는 그런 변론 기일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이 변론이 끝나는 날을 저희가 변론 종결 기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변론 종결 기일 이후에 판결 선고 기일이 또 따로 잡힙니다. 한 2주에서 한 달 후에 굉장히 긴 절차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판결 선고 기일에는 정말 판결만 딱 말로 해주세요. 판결문은 별도로 전자 또는 등기로 이제 저희가 받아보게 되는 거라서 굉장히 좀 긴 절차를 거쳐서 재판은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럼 변론 기일이든 아니면은 이렇게 결과를 듣는 종결 기일이든 이게 일정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네. 출석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미뤄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둘 다 미룰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민사소송의 경우 대리인인 변호사가 있다면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네, 뭐 조정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석을 하시지만요. 이제 하지만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당사자 출석이 필수예요. 왜냐하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본인의 죄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조금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기일은 당연히 미뤄질 수는 있는데 이제 기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장 힘든 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미뤄지긴 하지만 이제 잘 미루진 않고 보통은 일정을 맞춰서 오고 계십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법정에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변론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세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네. 사실 형사법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구합니다. 네, 판사님 앞에서 이제 죄를 구하는 얘기를 저희는 많이 하고요. 네. 이렇게 네. 다투는 민사 재판 같은 것도 많이 하시죠. 민사 재판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예정이었지만 드라마와 달리 저희가 말을 사실 아주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있습니다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 네. 그 이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판사님이 주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하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실제 법정에서는 좀 많이 말씀드리는 말이긴 합니다. 역시 드라마랑 현실은 좀 많이 다르군요. 조금 달라요. 네. 네, 그러네요. 자, 저희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기존에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조금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변론 종결 이후에 뭐 소송 기간까지도 꽤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민사랑 형사랑은 좀 기간이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네, 형사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짧고요. 민사가 조금 더 길게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는 이제 빨리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지를 정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법정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한 6개월 이내에 간단한 사건은 이제 종결이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또 너무 간단한, 그러니까 증거가 다 몸 안에 남아 있고 인정을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정말 빠르면 뭐 3달 안에도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민사는 양방 당사자가 다 증거를 제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기본 1년, 길면 2, 3년까지도 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피로하겠네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이긴다고 해도 저는 사실 1, 2년이 지나서 이기셨을 때 많이들 좀 지쳐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소송 기간까지 짧은 것이 진정한 승소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문자창을 통해서 8404님께서 만약에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비나 소송 진행비는 패소한 측에서 모두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민사소송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고요. 민사소송은 승소자가 이제 있고 패소자가 있다면 네. 패소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리관계가 있는 승소자가 억울하게 소송을 했거나 혹은 소송에 휘말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없는데 이제 소송까지 가게 한 패소자 네가 승소자의 비용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라라는 취지에서 이제 변호사 보수를 패소한 쪽에서 물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전액인가요? 그게 전액이면 참 좋겠는데 아니구나. 전액이라고 하면 모두가 변호사비를 정말 비싼 로펌을 써가지고 엄청 비싸게 수임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뭐 네. 1억, 2억 하고 패소자한테 물어내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는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 아예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면은 네. 이제 승소한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1억을 청구했는데 전부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740만 원의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고 또 소장을 청구하면서 냈던 인지대 같은 법정에 내는 몇십만 원 정도의 비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비용들도 이제 패소자한테 물릴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변호사비가 이 아래였다면 전액을 이제 보전받게 되시는 거고요. 근데 변호사비가 이거보다 높은 큰 소송이었다고 한다면 전액까지 보전받게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도 권리관계가 명확하신 분들, 너무 억울하신 분들한테는 이거는 패소자한테 변호사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으니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작은 사건일 때는 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변호사 비용은 이기더라도 날릴 수 있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왜 이혼 소송을 하실 때 정말 지금 가진 돈 하나 없이 쫓겨났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이혼 소송 하시면서. 근데 그런 분들이 대형 로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너무 최근 드라마를 보면서 그 네. 에피소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네. 의아했습니다. 아닌 네네.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대형 로펌의 이제 이혼 착수금은 이제 상당히 높은 편일 테라서 뭐 높을 것이라서 아마 가족들의 도움을 좀 받으셨거나 뭐 카드 분할 납부 같은 것들을 하셨을 수는 있지만 변호사의 이제 보수는 기본적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착수금이 입금되어야 착수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또 분할받은 재산이 많으신다면 아마 뭐 후불 약정이나 성공 보수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겠다. 전 그래서 굉장히 간이 크시다. 저 굉장히 착수금이 비싼 로펌인데 스타 변호사를 찾아가셨구나라고 하면서 저랑 같은 드라마를 네. 떠올리시긴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또 잘 이겨주셨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더 아마 그렇죠. 이득을 보셨을 거예요. 네. 자,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해도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는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가 재정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착수금 막 이런 것들도 좀 걱정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착수금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법률 상담의 경우 비용이 그거보다 훨씬 낮고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당연히 부담되실 수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다양한
해당 기관을 통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술은 꼭 의사한테 받아야 되는 것처럼 법률 상담도 꼭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맞아요. 진행해야 네. 이 재수술이 더 어려운 것처럼 잘못된 초기 사건 대응이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말씀드리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에서 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네. 법률 소송 대리 서비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여건이 좀 어렵다거나 하는 요건을 갖추시기는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내가 법률 상담 정도는 좀 무료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구청, 시청, 그리고 동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거나 마을 변호사라는 제도들을 운영하고 맞아요.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 변호사들은 다 공익 활동을 필수로 연에 몇 시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처럼 필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필요한 도움들을 좀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다만 예약을 좀 사전에 해야 되거나 하기 때문에 네. 좀 검색을 하시고 미리 예약을 해서 좀 자기 서면이나 증거까지도 검토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본인의 권리 구제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을 변호사 활동 뭐 이런 거는 자기가 마을을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이제 일로 매년 오세요. 네 신청을 이제 네, 매년 신청을 받고 있고 네. 국선 변호인 제도도 있어서 맞아요.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공익 활동 시간을 이제 그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한 1분 30초밖에 안 남아서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절대 소송하지 마세요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거나 소송을 하려는 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네, 우선 저는 이제 저희 의뢰인분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합의가 가장 좋고 그 다음이 조정이고 음. 사실 승소하는 건 셋째다. 이게 소송이 항상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시간이나 비용 그리고 또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좀 소송을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말리는 편입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좀 합의나 조정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 이제 가족, 연인, 동업자처럼 가까운 사이에는 결국 소송으로 가더라도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조금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이나 협상 여지를 남기고 좀 차분하게 서로가 원하는 결론 위주로 대화를 나누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끝내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꼭 이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이라도 꼭 받아서 진행을 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고 가급적 이런 소송이나 변호사는 없는 삶을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오셔서 변호사가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씀 감사합니다. 안소연 변호사님 너무 예쁘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 8363님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무리 구애해도 받지 못하는 이런 문자를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소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